예, 제목 그대로입니다. 아시는 것처럼 정확히 1년 뒤,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열립니다. 역대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, 대선 1년 전 지지율 선두라고 해서 반드시 청와대에 입성하는 건 아닙니다. 과거 지지율 대역전극을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장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.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. 뭐가 잘못됐습니까?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? 저희가 뭐 십몇 대부터 다 대선 다 훑을 수는 없고 좀 주목할 만한 두 번의 대선을 좀 살펴보면 딱 1년 전 2001년 12월에는 이회창 전 총재가 압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섰는데 실제로는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, 다음 장도 볼까요? 그리고 바로 직전 대선,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10%포인트 차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앞섰는데 결과는 또 아예 대선 끝까지 완주도 하지 못했거든요. 이현정 의원님. 1년 전의 사례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돌아보면 될까요? 참 노무현 전 대통령 저 장면을 보면 당시에 장인이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어떤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이제 공세가 있으니까 바로 저 연설에서 정면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저게 오히려 더 완전히 이제 역전하는 계기가 됐어요. 아시겠지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1.6%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지역 경선 이걸 통해서 호남에서 정말 그때부터 1등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많이 돌풍을 일으켰거든요. 사실 뭐 그 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어떤 돌파력,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이 대선이라는 게 결국 이 검증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. 그동안 정치권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있으면서 계속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회창, 반기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이제 갑자기 뛰어들다 보니까 이 검증의 터널을 통과를 못한 겁니다.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낙마를 한다든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진다든지 또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결국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구도요? 이게 지금 당장 19대 대선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그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겼지만 그때 야당 후보들, 그래서 홍준표, 안철수, 유승민 등등 표를 다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야권이 그때는 뭐 여권인가요? 분열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자체가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. 즉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 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아버지가 출생했던 충청도 지역과 함께 또 보수성이 강한 영남과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,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권 후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TK 출신이지만 호남이나 이쪽 지역의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지금 가덕도 공항에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. 그런 지역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. 그리고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이제 앞으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.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등등에 따라서 선거 판도는 상당히 급변할 수가 있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이제 윤 총장의 등장으로 해서 이 대선 정국은 여권도 여권 나름대로 지금 복잡한 계산이 있고 야권도 야권 나름대로 복잡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1년 전 지금 1위가 윤석열 전 총장이면 실제로 본인이 자체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. 검증 얘기를 했는데 저도 100% 동의하는 부분은 검증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.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만 공무원을 했습니다. 다른 업무를 한 적이 없어요. 그럼 과연 대선 후보로서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. 그리고 혹독한 검증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 전 총장이 이 검증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겠느냐. 그리고 이 검증 과정을 통하면서 본인의 지도력이나 아니면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. 단순히 지금은 현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인기가 올라갔고 특별히 눈에 띄는 야당의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집중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게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. 그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대감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응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, 또 하나의 이제
하나의 이제 계기가 된다는 것은 본인의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. 네. 이 부분도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. 중요한 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. 두 번째는 본인이 검찰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대선 주자나 어떤 그 대권의 후보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냐 하는 검증을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. 예. 이 부분이 결국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.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뭐 검증 얘기를 두 분이 동시에 해주셨는데,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, 검증 못지않게 이 새몰이 캠프 꾸리는 것도 꽤 중요한데, 어제 저희가 멘토 중에 김한길 전 대표가 있다라는 언급을 보도를 인용해서 했는데, 실제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김한길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 호의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일단 전제를 하나 깔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대권 후보가 되면요.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. 그 많은 사람들과 예를 들어 식사하고 이야기를 조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참모가 됐다, 누가 책사가 됐다. 이걸 쉽게 단언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는 그런 전제를 먼저 깔고요. 우선 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호롤단신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중도층과 또 무당층에게 상당히 소구되는 이 매력이 반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중도 진영에서 외연을 확장한 다음 뭐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야권과 통합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. 특히나 이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 진영에 있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친문과의 갈등을 겪고 사실상 정계에서 좀 뛰쳐나온 측면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런데 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. 누구보다 지금 친문 진영을 잘 아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친문 진영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지금 뭐 진중권 교수나 서민 교수 같은 분들이 많은 화제를 이끄는 것은 진보 진영에 있다가 나와서 비판을 했기 때문이에요.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아마도 보수 1색인 어떤 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는 범진보, 합리적 중도 진보까지 엮어내는 거대한 반문 연대를 아마 구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퇴하자마자 지지율 1위를 찍은 윤석열 전 총장 이슈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.